앞에서 이 남북 대화 또는 미북 대화가 혹시 이제 뭐 시작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가 또 대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가 적인지에 대해서 헷갈린다라고 저희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주적인데 이거 미국 민주당 사람들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를 더 큰 적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그래도 한 20년 전부터 중국이 더 큰 위협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미국과 러시아의 그 정상이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과 푸틴이 이제 만났는데 여기서 그 바이든, 푸틴 그리고 시진핑 이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중러 삼국 전략 관계의 본질,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이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캐서린 스토너라는 뭐 이 사람은 원래 유명한 사람입니다. 러시아 전문하는 그 여자 정치학 박사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그 기본 내용은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은 그 푸틴이 상당히 그 러시아를 잘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 국력보다 더 강한 그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국제 문제에서 미국이 우습게 보거나 무시해야 될 나라는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뭐 이거 읽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교하면서 이 각 나라의 이제 경제력을 비교하는데 그 PPP라는 자료를 쓰고 있더라고요. PPP라는 것은 구매력 기준입니다. 그 구매력 기준으로 치게 되면은 세계 1위가 중국이 됩니다. 구매력이라는 거는 뭐 그냥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점심 한 끼 먹는 데는 5달러다. 근데 중국에서 점심 한 끼 먹는데 비슷한 거 먹는데 2달러다. 그러면 중국의 2달러하고 미국의 5달러를 같은 거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 기준으로 할 경우에 중국이 2014년 무렵에 미국을 앞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저하고 조금 좀 보는 스타일이 다르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각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9%래요. 그런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6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한 2%더 많은 거예요.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하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방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같은 거로 칠 수 있나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여러 자료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미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그동안에 상당히 무시하고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잘 설득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캐트린 스토너라는 지금 현재 이 스탠포드 대학의 그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이 스토너 교수가 작년 12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이 책의 이 내용과 거의 같은 그런 논문을 기고를 했는데 The U.S. should stop underestimating Russian power. 미국은 러시아의 힘을 더 이상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러시아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슈퍼파워는 이제 그 자리에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도 작죠.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러시아 GDP는 대한민국 다음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살짝 오르는 해도 있고 다음인 해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파워풀 툴을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이 러시아의 그 군사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자기 국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이 푸틴이 그 국민들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푸틴이 보통 80% 넘어가는 지지율을 받을 때도 있고 2012년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리 못한 경우도 언제라도 60% 이상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을 때는 20%도 안 되고 그리고 기껏 많아봤자 한 40%가 안 되는 30몇 %대에 이르는 아주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힘에 비해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그 미국, 중국, 러시아 관계의 그 본질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일단 미국은 뭐 러시아가 나쁜 녀석이라고 매일 얘기를 하고 미국의 그 사이버 공격을 해야 된다고 비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완전한 적으로 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트럼프는 러시아랑 아주 잘 지낸 대통령입니다. 왜 당신은 러시아랑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럼 푸틴이 시진핑하고 잘 지내라고 놔두란 말이오 라고 대답했는데, 아주 그 명답을 한 것이죠. 푸틴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관계에 대한 아주 재밌는, 그렇지만은 전략적으로 타당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여우와 늑대와 토끼에 관한 그 비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푸틴의 비유에 의하면은 미국이 늑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여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토끼입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 때는 중국이 토끼고 러시아가 여우였습니다. 국력의 순서대로예요. 그런데 가다가 다 구덩텅이에 빠졌습니다. 냉전 시대 때 여우가 늑대한테 말했습니다. 토끼부터 먼저 잡아 드시라고. 그런데 미국이, 늑대가 여우를 먼저 잡아먹은 것이 냉전의 이야기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제 통하는 얘기가 되죠. 푸틴이 얘기했습니다. 불행한 일은 여우와 토끼가 힘을 합쳐도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은 절대로 푸틴은 중국 편을 열정적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세요. 토끼하고 여우가 힘을 합쳐도 늑대를 이길 수 없을 때 토끼는 누구 편에 서는 게 낫겠나? 가서 늑대한테 아양 떠는 것이 낫습니다. 국제정치도 거의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보면은 이번에 그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일단 그 GDP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GDP, 아까 이 스토너 교수는 PPP,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GDP를 계산했는데, 미국 사람의 1달러, 뭐 한국 사람의 1달러,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바로 힘을 발휘할 때는 그 1달러는 똑같은 거죠. 한국 사람의 1달러는 3달러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미국보다 물가가 싸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노미널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21조입니다. 2019년 현재. 중국이 14조, 러시아가 11등으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합치면 16조 달러가 되고, 미국은 21조가 넘기 때문에 두 나라 경제력을 합쳐도 미국 하나를 당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를 보겠습니다. 군사력. 2019년 현재 미국 군사력은 7,318억 달러, 군사비는. 중국은 2,611억 달러, 러시아 651억 달러. 그래서 둘 합쳐도 미국이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비를 합쳐도 미국의 군사비의 절반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이룩해서 미국과 싸울 수 있다? 이거는 그 가정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 역사와 지정학을 알면은 되는 것이죠. 이번에 바이든하고 푸틴이 만나서 그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푸틴이 당당하게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외국의 수상이나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푸틴의 특기는 늦게 가는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독일의 그 수상을 만날 때는 무려 4시간이나 늦게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을 만날 때는 칼같이 제 시간에 나왔다. 그 외교라는 것이 좀 웃기는 건데, 바로 이제 성의 있게, 그리고 분노감을 표출하지 않도록 미국이 그렇게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먼저, 물론 요번에 그 G7 회담하러 유럽을 간 것도 있지만은 간 김에 만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바이든은 뭐 건강상 이렇게 멀리 여행하고 그러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간 김에, 미국에서 유럽은 뭐 미국 동에서 서쪽 가는 거랑 뭐 비슷하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김에 푸틴을 만났는데, 뭐 그냥 우리가 정책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은 현재 중국의 도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의 목표는 뭡니까? 미국의 목표는 적어도 러시아는
중국과 너무 친해지면 안 돼.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최소한도 중립을 서주길 바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방 측의 러시아에 대한 중요이시는 지금 서방 측이 중국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적어도 중립을 서달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조금 여기서도 또 엉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러시아가 그 사이버 공격이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에 개입했냐 뭐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이 뭐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요번에 바이든이 당신네들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 16군데를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그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격을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그 바이든을 비판하는 많은 평론가들이 그러면 16군데 빼고 다른 데는 사이버 공격을 해도 된다는 소리냐, 또는 혹은 왜 공격 대상을 알려주냐, 왜 이렇게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느냐, 그냥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냥 공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거로 평가를 합니다. 중국은 말이죠, 푸틴하고 바이든이 만나는 것을 사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양지찌에 뭐 중국의 그 상당히 고위급의 지금 당에 있는 사람이죠. 외교관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했고, 그런데 러시아까지 갔는데 푸틴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만 하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 조금 이렇게 피한 것 같아요. 미국과 러시아의 공통이익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통이익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중국을 더 무서워합니다. 중국을 왜 더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거는 국제정치의 원칙이죠. 지구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의 90%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 일어났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라는 그 적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30년 전에 멸망당했죠. 소련이 됐는데 미국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뭐냐면은 저것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미국 편을 들어서 우리를 죽인 놈이야 라는 그 분노, 원한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지 러시아가 대중정책, 대미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은 러시아랑 잘 지내야 될 필요가 지금 많습니다. 왜 잘 지내야 될 필요가 많냐면은 지금 중국이 서방 세계하고 지금 한판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판 붙는 곳이 어디냐? 중국의 동쪽 바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중국말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가 지금 한참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를 보면은 중국의 등허리, 중국의 북쪽, 여기서 러시아가 얌전하게 있어주는 것이 지금 중국이 서방 측하고 갈등을 벌이는 그 기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날 중국이 이제 북경 주재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라고 또 시끄러운 신문이죠. 그 신문은 바이든이 푸틴을 만나면 모욕을 줄 거야, 너를 휴밀리에이트, 너를 창피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경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너 미국하고 잘 지내면 안 돼, 우리랑 계속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중소 관계를 망치려는 바보 같은 생각을 멈추라 라는 내용의 그런 기사를 글로벌 타임스 환95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G7 나라들, 그리고 쿼드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저 북쪽 시베리아 이런 데서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러시아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저도 보면은 여러분,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두 군데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만주입니다. 만주의 러시아하고 중국 국경이 4,133km,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북부, 거기 보면 카자흐스탄하고 몽고가 그 연결되는 그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 그래도 그게 무려 46km가 되는데 46km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 중국을 침략하겠다는 것을 가정하면은 그 신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만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긴 국경이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러시아랑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만주가 무서워요. 만주하고 시베리아의 그 힘의 균형을 보니까 만주가 훨씬 센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주로 밀고 들어올 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그 동방정책이라는 것을 하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을 시베리아 쪽으로 많이 쏠리게 하라. 많이 쏠리게 해가지고 이 만주와 균형을 잡으라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 푸틴이 만나서 바이든하고 만나서 그런 데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은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은밀하게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예. 중국이 G7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설할 때 엄청나게 중국이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 일은 시진핑이 최근 너무 공격적인 외교를 자제하라라고 이제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톤이 온건해졌는데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뭐 한 가지 겨우 이뤄낸 업적이라면은 바이든하고 푸틴은 공동성명은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성명은 내지 않았어도 이런 전략 관계에서 은밀한 그 약속들을 아마도 그 많이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이 지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고, 중국, 북한 뭐 이런 지도를 보면은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같이 지내기 어렵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이 결코 완전히 몰락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압박을 해야 되니까. 예, 이 논리는, 국제 정치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그 논리로부터 나오는 그 상식적 이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그 시사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거로 하고 전쟁론 30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